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단원에 왔습니다. 새로운 대단원인데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가슴 아픈 시기이기도 하죠. 예, 나라가 없는 이 서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을 전개해 왔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작, 일제 식민통치와 경제스타는 어떤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그래요. 이와 관련한 테마부터 한번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두만강 푸른물,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 레파토리 고향이 생각난대요. 두만강 쪽에 고향이신가 봐요. 눈물로 지새우시던 아버지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자,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이게 강산의 라구요라는 노래거든요. 실향민의 애환을 그린 노래예요. 아버지께서 실향민이셨나 봐요. 죽기 전에 내 고향 북녘 땅에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정말 처절한 소망이죠. 뭐라고 하고 있나?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가보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이산가족의 문제. 물론 이산가족의 문제는 현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경복궁에는 일장기가 걸리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나라가 망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구나.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 이분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순간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지금 소개하는 분들을 잘 한번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설이라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우리 중요하게 볼 분이에요. 이 이상설, 1917년 병환으로 사망합니다. 초기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인데요. 당연히 광복을 보지는 못하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3.1운동 때 활약했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고문으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박은식이라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약했었던 인물인데요. 1925년 병환으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치미소가 환한 이분 이봉창입니다. 예, 이봉창 1932년에 폭탄을 던진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1932년 마찬가지로 폭탄을 던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이제 사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되겠죠. 이분은 앞서 보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이회영이라는 전 재산을 투자했었던 독립운동가. 1932년 결국에는 병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독립군으로 양세봉이라는 인물도 볼 건데요. 이분은요, 총격전 끝에 배신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4년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죠. 안창호입니다. 독립운동을 지휘했었던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었었던 안창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고문을 받고 출소하게 됐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유증 끝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휘라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 역시 병환으로 사망하게 돼요. 신채호라는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될 겁니다. 홍범도 독립운동가, 독립군입니다. 이분은요, 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해요.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머나먼 저 멀리 고향과는 너무도 먼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문학인이자 독립운동가였었던 윤동주. 예, 윤동주의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45년 2월 달에 마루타 실험을 받다가 그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돼서 죽어요.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죽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분들이 보고 싶었던 게 아마 죽기 전에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었던 그것을 꿈꾸면서 독립운동을 평생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겠죠. 광복을 보지 못하곤 죽었지만 이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게 되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일제강점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우리가 지금 볼 단원의 내용은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어떻게 수탈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이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시기는 크게 3기로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는요. 1910년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무단 통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갈 거예요. 왜?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3.1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 전까지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자. 자, 일단 일제가 그 전에 일제강점기 전에 통치를 위해서 운영했었던 기관이 있으니 그게 바로 통감부라는 기구였었어요. 통감부라는 기구가 중심이 되어 통치를 하다가 그랬다가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기관이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했다 그 얘기예요. 기존의 통감부를 대체하는 기구입니다. 원래 조선 최고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이토 히로부미였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도 총독에 부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중근한테 죽죠. 안중근한테 죽었었던 게 그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조선 총독부의 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총독이라는 직책이고요.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정무총감은 행정 업무하는 거고요. 경무총감은 경찰 업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에 이런저런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 총독부의 기관들이 직책들이 이렇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조선 총독은요. 근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일본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총독은 일본의 왕, 천황이다라고도 하죠. 일본 천황 직속이거든요. 의회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긴즉슨 조선인과 일본인을 대하는 제도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일본인들에게 보장된 권리 우리에겐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겠지. 그러라고 있는 게 식민지겠지. 그죠? 아니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운영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중추원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자, 이 중추원은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조선인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겠다라고 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자문기관이거든요. 하지만 말이죠. 3.1운동 전까지 요거를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하면서 괴롭히겠다. 일본인들에 대한 정책과 다르게 괴롭히는 정책을 하겠다. 예, 이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910년대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단통치인데요. 자, 무단통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 이게 언제라 그랬냐? 1910년대에요. 이 시기 때 행해졌었던 통치의 모습입니다. 무단통치는 무력에 의한 강압통치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선생님들 중에서 학기 초에 정말 무섭게 잡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 간혹.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원래 개학하고 이제 막 한 3월 이때 엄청나게 막, 그때는 뭐 체벌도 있어가지고. 저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와, 정말,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손바닥을 맞았는데, 와, 이 손바닥이 터지는 줄 알았어.
근데도 어떻게 또 뼈는 안 때리시고 살을 잘 때리시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체벌이 난무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3월 달에 그렇게 때렸어요. 왜? 3월 달에 저희 남고였거든요. 나대지 마라 이거지. 그지? 이걸 보여주겠다. 이런 게 바로 무단 통치예요. 우리 일본이 왔다 이거지. 초장에 잡겠다. 너희들 아주 강압적으로 대해서 우리 일본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입니다. 강압에 의한 통치예요. 무력에 의한 통치예요. 강압적 통치 목적으로 그래서 헌병경찰제라는 걸 시행할 겁니다. 무단 통치의 일환이에요. 헌병경찰. 자, 헌병이 군인입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종의 경찰이 헌병이거든요. 근데 군인이 민간인을 통치해요. 민간 치안 업무를 담당해요. 이 얘기는 민간인들을 군인처럼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민간인 경찰 업무를 한다.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강압적인 무력에 의한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여주세요. 예, 범죄 즉결내라는 게 있는데요. 즉시 결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헌병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즉결 처분권이에요. 즉결 처분, 즉결 심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즉결, 즉시 결정.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면은 경찰이 보고서 만약에 이걸 처벌한다라고 하면은 그러시면 안 돼요. 신분증 계시죠? 갖고 계시죠? 아니면은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예, 뭐 과태료 얼마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보자. 경찰이 무단횡단인데 잡고서 돈 내놓으세요. 잡고서 구치소 갑시다. 예, 잡고서 때리기도 해. 이러면은 이게 뭐야? 좀 그렇잖아요. 재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응? 재판 없이 그냥 한다. 그래서 한국인에서 재판 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헌병에게 있는 겁니다.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태형이에요. 태형은 때리는 형벌이에요. 원래 고려 조선시대 때도 이런 때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태장도유사라는 형벌이 있었는데 태형과 장형 같은 경우에는 때리는 형벌이에요. 예, 회초리, 곤장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오개혁 때 이거는 너무 구시대 악습이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졌었어요. 다시 부활시키면서 더 강력하게 한국인들에게만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회 모습이 좀 참혹한 거예요. 뭐 헌병이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때리는 거야. 그지? 이런 모습이 1910년대예요.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맞는 거야. 잘못해다. 왜? 잘못 안 해도 헌병 심기를 거스르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태형령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무단 통치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모든 권리가 사실상 다 소멸돼요. 무슨 말이냐? 모임을 만들 수 없어요. 신문을 발행할 수 없어요. 집회를 가질 수 없어요. 즉 한국인들은 맞기만 하고 말만 들어야 돼. 떠들지 마. 말하지 마. 글 쓰지 마. 모이지 마. 그럼 저희 뭐 합니까? 먹고 알겠습니다만 해. 심기를 거스르지 마. 그러면 매질한다. 이건 뭐 거의 학대, 동물 학대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학교 가면은 교사들이 군복 입고 있어요. 제복 같은 거. 칼을 차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군복 입고 들어와서 옆에 칼 차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칼 한번 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압적으로 막 하겠죠. 무섭구나. 일본인들은 무섭구나라는 것을 초장해 보여주겠다. 이게 1910년대 무단 통치였었다라는 거죠. 학교의 모습은 어떤지.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일본인에 해당하는 교육과 조선인에 해당하는 교육이 달라요.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몇 년 다니냐? 6년을 다니는 게 원칙이죠. 6년. 이게 초등교육, 보통 학교라고 하는데 당시에 6년이 기준인데 조선인들은 그 정도 안 가르친다요. 4년. 6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에게 행하는 교육과 조선인에게 행하는 교육도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떠들지도 못해. 글도 못 써. 모이지도 못해. 맞기만 해. 이런 거죠. 사실상 식민지 노예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돼. 기술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초급 기술 정도만 해라. 저는 좀 고급 기술 배우고 싶은데요. 아니, 그냥 망치질만 해. 조선인들은. 이런 시대가 1910년대다. 서당도 못 만들어요. 학교도 우리가 못 만듭니다. 1910년대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봉쇄된 시기예요. 일제는 1910년대 우리의 각종 자원들을 약탈해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첫 번째, 토지 약탈이에요. 토지의 약탈은요, 일제강점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전 단원에서 토지 약탈에 대한 내용들을 봤었고요. 이 약탈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봤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넘어와서는 이제 전국 단위 토지 약탈로 더 확대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토지조사 사업, 토지를 약탈하는 게 목적인데 토지를 약탈하겠습니다, 조선인들아, 이렇게 표방하진 않겠죠. 토지를 조사한다라는 명목으로 정책을 시행해요. 하지만 실상은 약탈 사업이 될 겁니다. 왜 토지를 조사합니까? 토지를 조사하면 좋은 게 있대. 어떻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대요. 이게 뭔 소리야? 근대적인 토지 소유, 앞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앞서 대한제국 때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발행했었던 토지 소유 증명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두 글자. 지계 발급 사업이 대한제국 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일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 이런 거 정립하겠다. 대한제국 때 지계 발급 그거 다 못했잖아. 우리가 할게. 그럼 조사를 해야 되겠어. 조사한 다음에 토지 세금을 거둘 정보를 마련하겠어.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위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어. 라는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자, 토지를 조사한다라는 명목인데 실제는 약탈이에요. 어떻게 약탈이 됐는지 한번 보자. 자, 토지를 조사한다라는 명목하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거를 공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기간을 줄 테니까 신고해라. 그러면 토지 소유 관계를 인정해 주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조선 내에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립하여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에서 표방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다 이거지. 기한 내에 뭘 하라? 신고해라. 기간이 짧아. 신고하면 되지. 근데 신고할 내용과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지. 근데 됐어. 안 해. 반감도 있었고 복잡하니까 이게 좀 빠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가 안 된 토지가 많은 거예요. 또는 신고가 불충분한 토지들이 많은 거예요. 언제까지 신고해라고 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또는 안 해. 일본 놈들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지. 그렇지? 미신고 토지가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면 미신고 토지 어떻게 할 건데요?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소유자가 없네? 신고 안 된 토지가 많네? 미신고 토지, 왕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왕실 토지, 왕실이 없네? 대한제국 망했네? 소유주가 불분명하네? 이런 것들 조선총독부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약탈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토지를 우리가 잃게 되겠죠. 일본에 의해서 토지를 빼앗기겠죠. 그렇지?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이미 있었네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여 토지를 관리하겠네요. 약탈한 토지들을. 정말 많은 토지가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기한부 신고제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 땅을 가지고 있다, 내 소유다라는 거죠. 근데 농민들 내 소유 토지가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지주 전호제를 바탕으로 소장농, 농민들은 소장농인 경우가 많아요.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네요.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할 때 해당되는 권리가 있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할 때 권리, 경작권이라고 합니다. 남의 땅, 남의 집을 빌려서 산다. 전세, 월세. 그러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경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민에 대한 소유권도 요거를 유야무야 좀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지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세, 월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이제 뭐 원룸이나 전세나 이런 것들, 뭐 투룸이나 이런 것들 계약들을 보통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0에 30 이런 방은 요즘에 없겠죠. 그렇지? 한 500에 5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치자. 주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연락 옵니다. 뭐라고? 내일 당장 집 방 빼세요. 왜요? 아니 보증금 줄 테니까 당장 나가요. 저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으면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까 아니면 다 끌어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은 사람은 2년 동안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엄청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치? 근데 농민들 지주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면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 경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진 관습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지위가 낮아지겠죠. 기한부 계약의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지주에 의해서 내쫓길 수 있는 비정규직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농민이 몰락한 당시의 모습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농민들은 이제 땅에서 쫓겨나는 몰락하는 농민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총독부랑 친일화됐었던 지주들만 좋아진 거죠. 그지? 이게 토지조사업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도 볼게요. 회사령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1910년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회사령은요, 우리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의 요건, 이것을 통해서 회사 설립을 하려면 총독부 허락받아. 이게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은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라고 쓰고 허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선 총독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요. 잘 안 해주겠죠. 알짜배기들은 일본인들이 가져가겠죠. 이 정책이 뭐다? 회사령입니다. 광업령, 어업령, 삼림령, 이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자원을 약탈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법령들입니다. 광산자원 가져가겠다. 이권 침탈, 식민 지배했으니까 이전의 이권 침탈 더 노골화하겠죠. 어업령, 삼림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대 이런 법령들이 제정되면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이런저런 경제적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뺏어가자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다음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문화통치로 바뀌어요. 이게 바뀌게 되는 이유는 3.1운동 때문에 그래요. 3.1운동이 1910년대 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통치 방식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강압적으로 때리고 권한 안 주고 인간 취급 안 하고 하면은 무서워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반발심이 더 생겨요. 이 한국인들, 우리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특성이 좀 강해요. 저항의식이 좀 강해요. 우리는 강압적으로 계속 대하고 하면은 이렇게
맞고 계속 힘들어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폭발합니다. 예. 이전에 무단 통치도 그랬던 거예요. 일본이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강압적으로 때리는 이런 통치를 하면은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어머나 세상에 엄청난 큰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일본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사실상. 무단 통치로 계속하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력한 저항이 나온 거야. 안 되겠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꾼 게 문화 통치예요. 사실상 무단 통치는 실패한 통치입니다. 왜? 일본의 입장에서는 3.1운동이 결과물이 됐잖아요. 실패했어. 근데 바꿨습니다. 문화 통치. 이거는 좀 잘 먹혀요. 문화 통치는 이전에 강력한 반발, 이 야기됐었던 무력에 의한 통치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겠다. 한국인들에게 권한들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줄게. 괜찮아. 그러니까 3.1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보니까 일본 통치에 협조적인 바로 친일파를 양성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우리의 강점은 제가 느끼기에 한국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의 강점이다라고 하면은 저항 정신이 강해요. 한번 제대로 뭉치면은 못 말립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분열에 약해요. 어떤 민족이든 다 분열하는데 우리 민족이 끝없는 분열로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 간의 갈등은 막론하고,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 민족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걸 노린 것 같아. 친일파 양성해가지고 니들끼리 싸워라 이거야. 그래서 민족의 분열을 유도하고자 하는 통치, 문화 통치는요, 사실상 민족 분열 통치예요. 민족 분열. 우리 민족의 분열을 꾀한다라는 거죠. 친일파를 키워줄 테니까 친일파 싫어하는 독립운동가들 니들끼리 싸워서 에너지를 빼라. 이런 통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친일파들이 자치론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른바 타협론이에요. 일제지배와 타협하자. 우리가 독립하지 말고 일본 내의 국가로서 세력으로서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라는 이런 자치론자 친일파들이 등장하기도 할 겁니다. 자, 일제의 문화통치 내용과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1920년대 들어서 문관 총독 임명을 표방했었어요. 군인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일반 문관에 의한 통치 해줄게. 그리고 보통 경찰제, 헌병 경찰, 군인에 의한 통치 말고 일반 경찰로 바꿔줄게. 보통 경찰로 바꿔줄게. 실상 임명된 적이 없다. 거짓말했구나. 무관 총독으로만 계속합니다. 군인 통치로 가요. 그 다음에 보통 경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헌병 경찰제에서 보통 경찰로 바뀌고 태형령도 없어져요. 근데요,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군복을 입고 있다가 일반 경찰복으로 그냥 바꿔 입었어. 똑같아요. 그리고 일반 경찰의 수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요. 그리고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됩니다.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제정돼요. 1920년대요. 치안유지법은요, 1920년대 확산된 사회주의를 통제하겠다라는 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1920년대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는데요. 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시키자, 이런 사상인데,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벌하겠다.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들, 사회주의자들,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체제에 저항하자. 그러면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 너희들 처벌. 치안유지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1920년대 문화통치의 더 강력해진 통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완화해준다라고 표방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니들 신문 발행 허용해 줄게. 한국인들 그 전에 떠들지도 마, 글도 쓰지 마라고 했는데 허용해 줄게. 그 다음에 너희들
통치에 참여도 시켜줄게. 지방자치, 자치권을 줄게. 통치권 일부를 한국인들에게 줄게. 너희도 같이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전에 6년이고 한국인은 4년이었지. 너희들도 6년 해줄게. 조선어는 필수로 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표방했거든요. 실상 보자. 신문 발행 허용해 줬는데 실제 보니까 각종 통제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럴 거면 왜 허용해 줬냐? 기사 삭제, 정간, 폐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표방했었는데 근데 주로 친일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일파들을 키워주기 위한 이런 정책에 불과하구나. 그리고요, 일제가 교육정책 확대를 표방했었는데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줘요. 대학교를 만들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만들긴 합니다. 경성제국대학. 근데 이 역시 일부에 해당하고 식민통치기관의 협조적인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한계점 또한 존재했었어요. 192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의 통치는 이렇게 가거든요. 1919년부터 주로 1930년대 초까지 갈 거예요. 요게 1920년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은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전까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 시기에 주로 걸쳐 있는 게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산미 증식 계획은요, 일본의 산업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정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일본이라는 국가가 공장이 많아지면서 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시기가 다름 아닌 1920년대예요. 그 전까지 일본의 주 산업은 농업이었을 겁니다. 그랬다가 공장을 많이 만들면서 일본이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가 1920년대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일본 본토 내의 공업화가 급격히 지속되고 있다,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일본의 공업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존의 일본의 농업은 쇠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본토에 쌀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라고 있는 게 식민지다. 조선 땅에서 뺏으면 돼요. 근데 조선 땅에도 뺏을 게 별로 없어요. 가난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회심의 정책을 취하게 돼. 조선 내에 쌀이 없으면 쌀을 늘리는 정책을 하면 된다. 산미 증식계획. 쌀의 미국의 생산을 증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산을 증대시키겠다라는 정책인데요. 결국 목적은요, 그 이상을 수탈하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는 뭐냐? 실제로 미국이 증산, 늘어났다는 뜻이죠. 생산이 늘어납니다. 증산량보다 근데 더 많은 양을 수탈해 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조선 내에 쌀이 늘어나긴 하는데, 생산이 늘어나긴 하는데 더 많은 걸 뺏기는 거죠. 그러면 일본 본토는 식량 부족 문제에서 해결되겠죠. 어디가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한반도가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아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 증산의 방법이에요. 산미 증식, 미국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료도 쓰고요, 수리시설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쌀의 생산을 늘리긴 했다 그랬죠. 근데 결론은 뭐냐? 더 많이 뺏어갔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들은 일본이 부담할까요? 그럴 리가? 이 비용들을 농민들에게 떠안기게 될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은 늘어났는데 더 많이 가져가네. 그리고 빚만 떠안았네. 불만이 점점 폭발하겠죠. 그리고 반출했다. 더 많은 양을. 즉 수탈했다라는 거예요. 국내 쌀이 부족하는구나. 그래요. 국내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늘어난 거 이상을 수탈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은 국내에 무슨 정책을 취하긴 해야 돼. 그래서 한 게 뭐냐?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합니다. 국내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값싼 잡곡을 수입한, 쌀보다 훨씬 더 싼, 품질이 낮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충당하게끔 할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미국 증산됐죠. 이 증산에 앞서 본 것처럼 비용. 이 증산의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증산에 들어간 비용은 농민에게 전가되니까 농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빚쟁이가 되죠. 그리고 쌀은 부족해지네요. 그래요. 그리고 값싼 잡곡을 먹고 있네.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을까요?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래. 농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점점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은요, 그 이후 시기까지 조금 이어지는데요. 요 얘기는 요 다음 시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산업 침탈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 아까 본 것처럼 일본 본토에 공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쇠퇴한다.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한다 그랬죠? 요걸 봤죠? 이번에는 요겁니다. 일본 본토에 공업이 발전하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일본 본토에서 제품 만들겠죠. 이거를 한반도에 쉽게 팔아먹을 수 있게끔 제도를 손봐주는 겁니다. 회사령, 기존의 회사령은 회사 설립에 대해서 허가제를 명시했다 그랬어요. 허락을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가들도 조선 땅에서 회사 만들고 운영하는 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거 없애주는 거야. 신고만 해. 알려만 줘. 회사 만들었는지. 알려만 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 기업가를 위한 게 아니고요. 일본 기업가, 산업자본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이 국내로 대거 오는 겁니다. 일본 상품들이 왕창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만든 걸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줍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한반도에 수출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 쓰자, 우리 걸 써주자라는 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국산품을 써주자. 우리 기업들 다 죽겠다. 이런 운동 또한 나오게 된다. 자, 1930년대 그리고 이제 1940년대 그 이후 시기에 해당되는 일제의 통치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슨 사건 때문에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이거든요. 일제가 이런저런 정책에 참여하고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공황입니다. 공황이라는 거는 띵띵 막 패닉이 됐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막 어그러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 경제 공황 또는 경제 대공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요 1920년대 후반부 때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막 확산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만들면 되겠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만들면 되겠다 하다가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1920년대가 엄청나게 대호황기였었거든요. 기업에서는 물건 만들면 다 팔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산을 하다 보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품이 안 팔리네. 과잉 생산, 재고가 쌓이네요, 공장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노동자 해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네요. 이런 악순환이 나오게 됐었던 게 바로 경제 대공황입니다.
자, 이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로 확산된 이 경제 대공황 또는 경제 공황에서요, 미국 같은 국가는요, 국가가 어려워?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돼서 이제, 돈이 없어? 국가가 돈을 주자.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이런 큰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 참고로 뉴딜 정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후발 산업 국가였었던, 미국에 비해서 좀 당시 많이 뒤처졌었던 일본과 같은 국가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식민지를 더 차지하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1930년대 초 만주를 침략합니다. 자, 당시 일제는요, 일본 본토 및 우리나라까지 점령하고 있었어요. 한반도 북쪽의 만주까지 점령한다면은 식민지를 늘려서 이런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일본은 급기야 이제 중국 본토까지 침략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 37년에 중일전쟁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시아 일대를 이제 우리 일본이 지배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중국 대륙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진출해요. 진짜 일본은요, 당시에 파죽지세로 아시아를 다 정복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꿈이 점점 커져. 세계 정복. 일본의 꿈은 이때 세계 정복인가 봐. 일본이 아시아 일대의 식민지를 막 늘려나가면서 점점점 확대하니까 당시 미국이 일본아 그러면 안 돼. 선 넘었어.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가하거든요. 당시 일본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러면 미국과 전쟁이다. 가자. 예.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태평양에 하와이 진주만을 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태평양 전쟁입니다. 일본이 이런 침략적인 정책을 쭉 지속하고 있을 때 당시 독일에서도 이 게르만족의 위대함을 보여주자라는 이런 인류 최악의 독재자가 또 출현하게 됩니다. 바로 히틀러예요. 이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확대하고 있었던 이런 전쟁 광풍의 시대, 바로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일제는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확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인 우리나라, 일본의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를 당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전과는 다른 정책이 나오겠죠. 어떻게 할까?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요. 민족 말살 통치예요. 왜 민족 말살이냐?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자. 말살이란 건 아예 완전히 없던 상태로 가버리겠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 그래. 우리는 조선인이지. 한국인이지. 일본인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겠다. 말살시키겠다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에 자발적으로 투입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 조선인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정책이면서 전쟁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든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뒷받침하는 한반도. 병참기지라는 거는 전쟁의 일종의 보급 창고 역할을 하겠다. 한반도를 이제 탈탈 털어서 전쟁에다가 완전히 이제 투입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요,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시켜서 침략 전쟁에 원활하게 동원하겠다. 뭔 소리예요? 우리가 일본인이니까 일본 전쟁에 목숨 바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9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좀 무시무시한 통치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어지는 이런 시기로 변하게 되었다. 전쟁 때문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일본은요, 결국에는 일본 천황, 일본의 왕에게 충성하는 이런 한국인들로 만들어서 천황이 가라, 전쟁터로 가라, 전쟁터에 물자를
투입하고 헌납해라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거는요, 일본 천황국가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백성, 이를 우리가 황국신민이라고 해요. 황국신민으로 한국인들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역사를 이상하게 막 왜곡을 더 확대하게 될 거야. 이전부터 일본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확대 재생산. 무슨 얘기냐? 야, 너희 한국인들 말이야. 한국인들 정체성 가지고 있었지. 근데 사실 있잖아.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 우리 일본과 너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야. 그리고 우리 일본이 너희 한국을 옛날부터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국가가 곧 우리 일본 국가야. 너희들의 왕, 천황께서 바로 우리의 천황이시다. 예,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내지인과 일본과 조선이 사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자, 일선동조론. 일본인과 조선인, 일선은 조상이 동일하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막 지배하기도 했었대요. 진짜입니까? 아니야. 아닌 걸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왜? 한국인들 충성해라 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전쟁터 투입하려고. 황국신민서사라는 건요, 글이거든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일본어로 암송하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힘이 있잖아요. 이 몇 년 전부터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가스라이팅. 근데 사실은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었거든요. 너는 어때? 어때?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해놔야 돼. 예, 이런 걸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이다라고 하잖아요. 말에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말이란 거를 계속 하도록 만들면서 나는 진짜 일본이니까 나는 일본의 천황폐하를 섬겨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계속 의식을 개조하도록 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너 외워봐. 너 말해. 그리고 우리말 쓰면 안 돼요. 당시 이제 조선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말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야 돼. 예. 제 이름이 임진석인데 임진석이 아니라 뭐 나카무라 뭐 다나카 막 이래.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 일본이 뭔가 좀 나의 좀 친밀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1930, 40년대 있었던 정책이다. 창씨개명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일본식 성을 만들고 개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사참배는요, 일본의 조상신들을 우리도 섬긴다라는, 이런, 그 신사에, 일본의 조상신들을 모시는 이런 신들에게 우리도 참배해서, 일본을 우리가 떠받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말과 행동, 이름, 전부 일본식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조선말 쓰고 하면은 이제 벌점 들어가고 이제 혼나고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어, 우리말을 못 쓰고 우리의 이름을 못 쓰고 진짜 일본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죠. 조선어를요, 선택 과목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후에는 폐지 수준으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자,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둔다라는 거는요, 학교 여부에 따라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조선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고 선택에 맡기겠다. 근데 당시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교장이 우리 학교는 조선어를 가르쳐서 조선인들에게 더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조선어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더라. 그리고요,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명칭을요 황국신민의 학교, 그래서 황국신민이다, 국민학교다 이렇게 개편을 해요. 예, 이 국민학교는 국민들의 학교 그 의미가 아니고요 황국신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독립운동 탄압도 더욱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이제 일본이 얘기하는 충성하는 이런 신화된 백성, 이에 반기를 드는 이런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바로 이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새로운 법령입니다. 이것이 강화되거든요.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제도로 강화될 거예요. 예방구금령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일제 때. 그러면 처벌받겠죠? 이때 보호관찰령이란 걸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건데요. 근데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잠깐 좀 눈치 보면서 쉬고 있어. 그래도 끌려가. 아니 뭐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안 했는데 예방 차원에서 재판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통제에 우리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리고 처벌도 받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통제의 정도가 더 강화되는 법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 사상범 통제 정책들 보호관찰령과 예방구금령이라는 정책입니다. 한글로 된 신문 역시 폐간시키게 될 거예요. 뭐 조선어를 쓰지 마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적인 수탈, 이 시기 때 전쟁에 일본이 막 올인하는 이런 시기 때 경제적인 수탈은 무엇이 있는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뭐냐? 물자 수탈이에요. 물자,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들, 군량미에 동원하기 위한 쌀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물자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인력 수탈이에요.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강제 노역 현장 가고 전쟁터 막 투입시키고 총알바지 쓰고 이런 것들 하는 시기 1930, 40년대다. 자, 1930년대 이후의 경제 수탈, 이런 두 가지 정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전쟁터에 투입하기 위한 물자들을 직접 수탈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의 전쟁 때문에 일본 본토 내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전쟁을 해. 전쟁을 하면요, 보통 주변국들이 이 친구 선 넘었는데? 응? 그러면 이거 전 세계 평화가 좀 어그러지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씩 손절해요. 손절하고 제재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전쟁할 때 주변국들이 제재하면서 일본의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재료를,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한반도에서 수탈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남면 북양 정책은요, 한반도 남부에는 면화, 한반도 북부에는 양을 사육해서 일본의 옷감을 만드는 이런 섬유 자본들, 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본 본토에서 옷을 막 만들어요. 근데 막 경제 제재 일본 막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제 제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화가 부족해, 양털이 부족해. 한반도에서 너희들 말이야, 우리 일본의 본토 산업 자본가들을 지원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이런 거 필요한 거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걸 한반도가 도와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전쟁하는 이런 시기에 농민들의 삶이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처음에 경제 공황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3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이 어렵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농민들을 계속 탄압만 하다가는 또 무슨 어떤 시위 같은 게 나올 것 같아. 일단은 좀 달래주자.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던 시점이어서 일본이 농민들을 달래주기 위한 농촌진흥운동이란 것을 실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 경제 공황으로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본이
농민들을 강압적으로 더 수탈할까? 아니면은 조금씩 달래줄까? 두 번째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숨어있는 논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요 이전 1920년대 농민들 사이에서 뭐가 확산되냐? 사회주의라는 게 확산될 거예요. 사회주의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를 없애야 된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는 이런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제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한데 어떡할까? 처벌도 하는데 달래주는 정책도 하는 겁니다. 이게 1930년대 주로 전반기에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일제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만주사변 일으키고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할 때거든요. 자, 이런 시기 때 물자를 역시나 수탈하고자 전쟁에 동원하고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이제 점점점 확대시킵니다. 병참 기지 뭐에? 전쟁 물자에 동원시키겠다라는 거지요. 전쟁 물자를 만드는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 그래, 일본이 전쟁 일으키는데 이전에는 전쟁에서 손해를 보는 여러 일본 본토 내 산업자본가를 서포트하겠다를 넘어서 일본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물자를 만들어라 라는 정책으로 점점 또한 확대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를 보급창고처럼 병참기지처럼 만드는 정책이다.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 중심. 왜냐하면요, 북한 지역, 한반도 북부 따라가면 북한 지역이죠. 이쪽에 여러 자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수탈하고자 하는 정책 및 각종 공업 시설들을 만들게 되고 무기 공장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일 전쟁이 벌어져요. 중일 전쟁은요, 중국 본토를 쳤어요. 그러면 이 정책은요, 일본의 침략 정책을 더 확대시키는 정책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요, 일본의 지금 이 1930~40년대 정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1번 시기는 전쟁을 이제 시작했다. 2번 시기는 전쟁에 이제 올인하기 시작했다. 3번 시기는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마카파로 간다. 전쟁에 완전히 올인하는데 질 것 같지만 모르겠다. 이런 정책이요. 전쟁을 하네, 전쟁에 올인하네, 그리고 전쟁에 완전히 나도 그냥 패가 망신하는 정도로 다 투입하겠다. 예, 세 번째요. 지금 이 중일전쟁 이후는요, 전쟁에 올인하는 2번, 3번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제는 전쟁에 이제 모든 것을 투입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확대시키게 되는데요.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 자 2번, 3번 시기로 정의했었던,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면서 선을 슬슬 넘기 시작할 겁니다. 이들이. 이래도 되나 싶은 정책을 막 하게 될 건데요. 자, 이들은요, 전쟁에 올인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국가총동원법. 이름에 나와 있어요.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겠다. 총동원, 모두 다 투입하겠다라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려도 상관없어. 전쟁에 전부 다 투입할 거야. 예, 지면 끝이다. 물론 져서 끝날 거거든요. 그치만 이때는 마구마구 희망 회로를 막 돌릴 때겠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런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요. 그러면서 각종 수탈들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거는요, 1920년대에 시행됐었던 제도이기도 하죠. 이거 뭐였었냐면요, 국내 쌀을 일본으로 이제 수탈하는 이런 정책이었었는데, 이게 중간에 중단됐다가 이 시기 때 다시 부활되게 될 거예요. 쌀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하다 보니까 쌀이 부족하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쌀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군량미로 투입하잖아요. 전쟁에. 예? 전쟁에 병사들 밥 먹여야 된다 이러면서 군량미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산미 증식 계획 재개하고, 그리고 이런 군량미 투입하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도 나오게 되니 이제 공출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곡 공출제. 미곡 쌀이에요, 쌀. 네. 군량미를 수탈합니다. 근데 선을 넘는다 그랬죠. 이제 뭘 수탈할 거냐? 금속을 수탈할 거예요.
금속을 수탈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쇠붙이 이런 것들을 뺏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쇠붙이가 어딨냐? 집에 있는 숟가락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또는 세숫대야 같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학교에 철문을 떼어가는 겁니다. 왜? 총을 만들려고. 그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총을 만들려고 숟가락을 걷어 학교에서. 총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이 없고 총알이 없으니까 조선 내에서 금속이 될 만한 것들을 떼가다가 녹여가지고 총 만들고 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좀 선 넘었죠. 왜? 총이 없고 총알이 없는데 전쟁을 더 하겠대. 아, 이거는 예, 이거는 큰일 나겠어, 애들 이제. 이러다가 이제 폭망할 것 같아요.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 통제. 조선 내에서 쌀을 수탈하는데 너희들 먹지 말고 전부 다 쌀 가지고 와라. 예. 식량 배급제라는 걸 할 거예요.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량을 배급해서 통제하는 정책. 이 모든 것은 전쟁에 동원하는 전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중일전쟁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되는 전쟁, 대비 정책이다. 자, 인적 수탈, 사람들을 수탈하게 될 건데요. 제일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뭐냐면요. 노역 현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무기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노동자로 일하도록 끌고 가서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이런 거를 징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 징용인데요. 국민징용령이라는 걸 반포해가지고 징용, 강제 노역으로 한국인들을 이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슬슬 선이 넘을 거야. 어떻게 넘을 거냐? 바로요. 군대에 강제 징집할 거야. 물론 특별지원병제라는 제도로서 한국인들을 군대에 끌고 가는 이런 정책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지원병제죠. 지원자에 한해서 물론 지원자가 이제 좀 강제의 성격도 있긴 했는데 약간은 일본도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요.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괴롭히는데 군대로 끌고 간다라는 거는요. 위험 부담을 안는 거예요. 뭐 총을 쥐어주는 거잖아요. 군대 내에서 조선인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눈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징용령, 노역 현장, 총을 안 주는 이런 시설의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예. 전쟁에 사람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도 끌고 가서 총 그냥 쥐어주는 거야. 군대 내 반란 나오면 어떡합니까? 모르겠다. 선을 넘은 거예요.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학도 지원병제는요, 미성년자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성인 남자가 아닌 미성년자. 왜? 성인 남자가 부족한 거예요. 징병제는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는 거야. 반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모르겠다요. 선을 넘었어요. 심지어요, 여성들도 끌고 갑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도 전쟁터에 동원하는 이런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성들을 끌고 간다라는 건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보통 전쟁에는 건장한 성인 남자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럼 여성들을 끌고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에 동원할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총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든 팍팍 긁어 모아서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막바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면서도 일본 이제 끝나겠는데? 뭔가 감이 슬슬 오는 시기이기도 해. 이게 1940년대로 접어들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탈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민족들, 우리 여성들을요, 일본군의 성노예로 착취하고자 하는 이 위안부 문제도 쭉 이어지고 있었던 이런 당시 아주 끔찍한 참혹했었던 당시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 일제강점기 때 쭉 이어진 당시 1930~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내용이 좀 많았죠. 수탈 정책으로서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그리고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요 세 가지 시기 때의 일제의 통치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번 단원 이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문제풀이에서 배운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